충격적으로 사의 영상을 받은 에이스에게 구단이 단 한 번도 장기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디트로이트의 에이스, 타릭 스쿠보를 둘러싼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미국 야구계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B에서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승부, 그리고 오타니 슈에이의 압도적인 활약까지. 안녕하세요. KR 스포츠 뉴스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이저리그 계약 논란부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뜨거운 경기 이야기까지 흥미로운 야구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에이스 타릭 스쿠볼 이야기입니다. 타릭 스쿠볼은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디트로이트로부터 어떤 장기 계약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해 2024년 10월 뉴욕 포스트의 보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당시 뉴욕 포스트는 디트로이트 구단과 스캇 보라스 측이 1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금액 차이가 무려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볼의 말은 달랐습니다. 강조하며 제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야구를 하고 팀이 이기도록 돕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약 문제는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차분하게 그건 구단의 결정입니다. 제가 서운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쿠볼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상황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디트로이트는 2024년 시즌이 끝난 뒤 스쿠볼이 첫 사의 영상을 수상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구단은 에이스를 붙잡기 위해 장기 계약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물론 스캇 보라스의 고객들은 대체로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야구계에서 의외라는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스쿠볼은 올해 연봉 조정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선수 노조의 선수위원이기도 한 스쿠볼은 올해 6년차 연봉으로 3,2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구단이 제시한 금액은 1,900만 달러였습니다. 결국 양측은 연봉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었고 결과는 스쿠볼의 승리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각 구단에게 연봉조정 심의에 대한 일종의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사무국이 추천한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메이저리그의 대표적인 기자 켄 로젠탈은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강조하며 디트로이트의 패배로 인해 구단주들은 샐러리 캡 도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물론 디트로이트가 의도적으로 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략 실패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한편 스쿠볼은 선수 노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 노조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집행소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커스 시미언, 크리스 브라이언트, 제이크 크로네너스, 폴 스킨스, 브랜든 니모, 피트 페어뱅크스, 세드릭 멀린스, 그리고 타릭 스쿠볼입니다. 이 위원들은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거나 연임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겨울 무려 99일 동안 이어졌던 메이저리그 파업 당시 집행위원이었던 맥스 슈어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이 일을 맡고 싶지 않다. 그만큼 선수 노조의 의사결정은 엄청난 책임과 압박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다시 스쿠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쿠볼은 디트로이트에 대한 애정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감동적으로 저를 지명해준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도시를 위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구단이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디트로이트가 충분히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강조하며 저는 매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즌이 정말 기대됩니다. 한편 스쿠볼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울 테리토리와의 인터뷰에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참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차분하게 결국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WBC가 올스타 브레이크처럼 시즌 중간에 열렸다면 저는 미국 대표팀을 위해 2경기든 그 이상이든 가능한 한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던지는 것은 팀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만 던지고 복귀한 것은 구단과 에이전트가 함께 합의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WBC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긴장감 있게 한국은 일본과의 경기에서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1무 11패라는 어려운 기록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일본 타선의 힘은 예상대로 강력했습니다. 특히 오타니 슈에이의 활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만전에서는 4타수 3안타, 5타점을 기록했고 한국전에서도 2타수 2안타, 볼넷 1개, 그리고 1타점을 기록하며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대회에서 오타니의 타율은 8할 3푼 3리, OPS는 무려 2.87이라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놀라며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스즈키 세이야도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즈키는 한국의 선발 투수 고영표를 상대로 홈런 2개를 터뜨리며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요시다 마사타카 역시 결정적인 2타점 적시타를 포함해 3타점을 올렸습니다. 결국 일본 타선은 오타니 슈에이, 스즈키 세이야, 요시다 마사타카가 완전히 경기를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일본 대표팀의 타선이 지난 대회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즈키 세이야의 존재입니다. 일본 타선은 좌타자가 많은 구조인데 5타자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스즈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즈키는 지난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복사근 부상으로 인해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김혜성이 일본의 선발 투수 이토 히로미를 상대로 동점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흐름은 7회 말에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3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경기 후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혜성이 홈런을 쳤을 때 오타니 슈에이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더그아웃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타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탄하며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한국 팀의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한 일본 선발 투수였던 기쿠치 유세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쿠치 선배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제가 동점 홈런을 치고 더그아웃으로 들어왔을 때 선배의 표정을 보고 우리가 뒤에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전의 특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전에서는 이런 고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들을 하나씩 이겨나갈수록
팀의 결속력은 더 강해집니다. 오늘 경기는 남은 일정에서 우리 팀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대표팀의 약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바타 감독의 운영은 프리미어 11 대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외야 수비와 함께 일본 팀의 또 다른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경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출전한 오지 알비스가 니카라과전에서 극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네덜란드는 9회 말까지 2점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비스가 역전 끝내기 3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강조하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역사상 끝내기 홈런이 나온 것은 2006년 대회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알비스는 큐라소 출신 선수입니다. 그동안 다른 선수들과는 달리 WBC에 참가하지 않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한편 니카라과는 아주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전까지 니카라과는 8회 초 지터 다운스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지만 그래도 3대1 리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단 한 번의 스윙으로 모든 것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은 미국을 상대로 5대15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점수 차이와는 별개로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세 콘트레라스라는 젊은 투수가 있었습니다. 놀라며 이 선수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 숙제를 먼저 끝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신 WBC 참가를 공결 처리받았다고 합니다. 조세 콘트레라스는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참가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2005년 월드시리즈 우승의 주역이었던 호세 콘트레라스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브라질 출신입니다. 조세는 10살 때 아버지로부터 포크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구종을 계속 다듬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2세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매니 라미레스의 아들인 루카스 라미레스입니다. 루카스 라미레스는 로건 웹과 게이브 스파이어를 상대로 홈런 2개를 터뜨리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 역시 어머니가 브라질 출신입니다. 루카스는 2024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7라운드에서 지명되어 에인절스 구단에 입단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루키 리그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올해 시즌은 싱글 A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위권 유망주는 아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아버지 매니 라미레스가 사용했던 등번호 24번을 달고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 명 눈길을 끈 선수도 있었습니다. 단테 비셋 주니어입니다. 그는 포지션 변화 문제로 동생 보 비셋과 대표팀에서 함께 뛰는 장면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에서 특별한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웃으며 우머리를 브라질 국기 색깔로 염색했습니다. 비셋 형제 역시 어머니가 중국계 브라질인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선수는 단테 비셋 주니어의 형입니다. 그는 2011년 뉴욕 양키스에서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데뷔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후 2019년을 마지막으로 야구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WBC 대회를 통해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대회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도미니카 공화국의 엄청난 인기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며 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도미니카에서 정규 시즌 경기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마이애미에서 1라운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도미니카 팬들의 열기는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 이민자 팬들이 대거 몰리면서 티켓 가격이 미국 경기보다도 더 비싸질 정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후안 소토가 대회 공식 스폰서이자 오타니 슈에이의 얼굴이 붙어있는 녹차 음료병을 슬쩍 치워버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대표팀 주장인 제즈 치좀 주니어는 미국전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조하며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전날 멕시코에게 패배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켄존이 3런 홈런을 터뜨렸고 알더게리는 4.2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결국 이탈리아는 브라질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캐나다 대표팀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선발 투수로는 칼 퀀트릴이 등판했습니다. 그리고 타선에서는 조시 네일러, 타일러 오닐, 보 비셋, 그리고 데니 젠슨이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캠프 소식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입니다. 다저스의 유망주 잭슨 페리스가 내정근 부상으로 예정됐던 등판이 취소됐습니다. 다행히 불펜 피칭은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한 카일 터커는 내일 팀 캠프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테랑 투수 맥스 슈어저도 시범 경기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슈어저는 첫 시범 경기 등판에서 4.9이닝을 던지며 노히트 투구를 기록했습니다. 강조하며 이 여전히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슈어저의 보장 연봉은 3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1000만 달러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신 슈어저는 계약 조건으로 완전한 트레이드 거부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네소타 트윈스와 맺었던 3년 3천만 달러 계약이 최근 종료됐습니다. 또 다른 이적 소식도 있습니다. WBC에 참가 중인 크리스천 바스케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스케스는 2022년 트레이드 마감 시한 때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휴스턴으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주전 포수였던 마르틴 말도나도와 함께 휴스턴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바스케스는 백업 포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바스케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나는 추가 시간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팀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갈 뿐입니다. 또 다른 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매츠는 이번 시즌 6인 로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브라이스 하퍼도 WBC와 관련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강조하며 나는 WBC를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집중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올림픽에도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은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야구 경기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대회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잠시 리그를 중단한다면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릭 스쿠볼의 말대로 시즌 중간 개최라면 대표팀 참가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야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KR스포츠 뉴스 360이었습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